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의 차이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이제 다 집단 상담의 기초 문제니까 집단 상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겠죠. 개인 상담에 비해서 집단 상담은 남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상대방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 반응을 즉각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죠.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남들과 상대방과의 친밀감에 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개인 상담과 달리 상담자뿐만이 아닌 다른 참여자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집단 상담에서의 상담자 역할은 다른 참여자들의 역할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담자의 역할은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다른 참여자들의 역할도 있죠. 물론 집단 상담이니까. 하지만 상담자의 역할은 집단의 역동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집단원들의 다른 참여자들의 역할이 있다 해서 집단 상담자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속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개인 상담과 달리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입장이 아닌 다른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집단 상담은 집단의 역동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응집력이나 규칙이나 의사소통 등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6번은 우리가 집단 상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이었고요. 4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7번 문제는 다음 중 이중관계에 대한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는 윤리강령에서 이중관계 금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맺지 마라.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넓은 의미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담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가 동시에 형성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중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라든지 채무관계라든지 사업관계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도, 감독이나 평가가 개입된 상하관계의 경우는 이중관계가 아닙니까? 이중관계죠. 즉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도 있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있으니 이것을 이중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관계입니다. 이중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는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나 의존성을 이용해서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바로 착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게 바로 이중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니 이것은 금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4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중관계 문제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는 집단 상담을 준비할 때 상담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상담의 목적에 따라서 내담자의 성이나 연령, 배경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집단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대개 8명에서 12명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자, 15명에서 20명은 너무 커요. 집단 상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가능하겠죠. 모임의 빈도는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정도 만나는 것이 좋고요. 집단 상담을 하는 장소는 너무 크지 않고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집단 상담을 위한 집단 상담 계획서, 이것을 준비해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49번 문제는 다음 복에서 설명하는 집단 상담의 원칙적인 부분인데요. 집단의 공동 목표 성원 간에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가로 성원 개개인의 욕구가 있을 겁니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각기 대응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개별화라고 합니다. 집단 성원마다 목표가 다를 것이고
또한 욕구가 다를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 요즘 많이 쓰는 맞춤형입니다. 집단은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됨과 동시에 송원 개개인의 욕구와 존재도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개별화의 원칙입니다. 자, 1번 개별화의 원칙이 답이 되죠. 개별화의 원칙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용의 원칙, 참가의 원칙, 체험의 원칙, 갈등 해결의 원칙,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용이라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수용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